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박혀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참고 견디고 책임을 다하면 노후에는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믿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완전히 옳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만족스럽고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성실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간을 반납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내 취미와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노후는 자동으로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급히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마음껏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편이 비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60대는 아직 충분히 건강합니다. 걷는데 큰 문제가 없고 머리도 또렷합니다.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집값과 주식 이야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대화마저도 피곤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정말 쉬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쉬고 있을 때 사람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통계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10년 사이 60대 이상의 우울증 진단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2, 3년 사이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주 외롭다고 답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 근면과 성실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즐겁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법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법은 낯섭니다.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나를 움직이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성실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함은 분명히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문제는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60 이후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60부터는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회사를 차리거나 대단한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은 점점 말라갑니다. 반대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온 분들이 왜 갑자기 허무해지는지, 그리고 그 허무를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삶을 시도할 자격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은퇴 이후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퇴라는 말은 오랫동안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목표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일 자체보다 일이 주던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마감 기한, 누군가의 연락, 이런 것들이 하루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퇴와 함께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하루는 길고 느슨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으면 하루는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부재가 아니라 쓸모있다는 감각의 상실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이것이 은퇴 후 공허함의 본질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은퇴를 역할 상실, 롤 러스이라고 부릅니다. 직함과 직무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 확인되던 자기 정체성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은퇴 직후 2세 3년 사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생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만큼 그 공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라는 역할이 줄어든 뒤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동료를 만나고 예전 친구를 찾고 예전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현재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를 때 사람은 점점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늘 건강, 자식, 돈 이야기로만 흐를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걸까?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원래 성격이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하는 법만 배워온 사람이 갑자기 의미를 만드는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울로 이어지고 제대로 읽으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했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질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생각을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을 미룰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의 노화보다 마음의 정체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성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의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는 남이 평가하지만 의미는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공허함을 잘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업은 내려놓았지만 삶 자체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삶의 무대를 바꾸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일상에서, 경쟁이 아닌 경험 속에서, 평가가 아닌 만족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는 공허가 되지만 방향을 가진 자유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공허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성실함의 상징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그 선택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60 이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했고 연구실 불은 늘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강의를 준비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논문 마감, 학회 발표, 학생 지도. 그의 하루는 늘 빽빽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맞이하던 날 그는 박수를 받으며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존경한다는 인사, 그동안 감사했다는 제자들의 메시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인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 햇살을 느끼며 커피를 마셨고 평일 낮에 TV를 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대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이야기, 연구 이야기로 몇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건강과 자식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학교에 잠시 들른 날도 있었습니다. 후배 교수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설명해주던 교수라는 단어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수 씨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이 우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생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전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도 많지 않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불편한 생활을 걱정했고 자식들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은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력과 경력은 그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울에서 온 박 씨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곳에서는 피할 수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앞 바닷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람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머리가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낚시 한번 해볼래요? 박민수 씨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합니다 라는 말 대신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낚싯줄을 던지는 법도 서툴렀고 손에 물집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텃밭을 가꾸는 일도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모종을 심고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묘한 만족감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를 꺼내 처음으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좋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머리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들의 평가, 사회의 기준, 성공이라는 단어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자유가 그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1년 뒤 옛 제자가 섬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박민수 씨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박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네. 예전에는 남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내 하루를 창조하고 있지.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성실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60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민수 씨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말한 창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교수였으니까, 여유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선택이지. 하지만 이것은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박민수 씨의 변화에서 핵심은 장소도 직업도 돈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이름이 바로 창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예술가를 떠올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창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지만 이것은 창조를 너무 좁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는 힘에 가깝습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섬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수로 살며 몸에 밴 습관들, 관찰하는 태도, 기록하는 방식, 질문하는 사고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것을 논문과 강의가 아니라 바다와 낚시, 텃밭과 하루의 기록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남이 정해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가 아니라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구성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생 회사가 정해준 일정, 사회가 요구한 기준, 가족이 기대한 모습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은 얻었지만 주도권은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더 이상 따라야 할 기준이 없는데 스스로 기준을 세워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삶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익숙한 보호막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창조적 삶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재미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재미는 사치이고 철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재미를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재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를 학자들은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만족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늘 창조적입니다. 빗자루를 주면 말을 타고 상자를 주면 집을 만듭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감각을 잃어버렸을까요? 성실해야 한다는 압박,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재미를 점점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를 느끼는 감각이 오래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다시 깨우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낚시가, 걷기가, 글쓰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즐겼다는 사실 자체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창조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박민수 씨가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스스로의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맞습니다. 관점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60 이후에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삶의 결을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창조적 삶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삶은 인생을 다시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체적 관점이란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볼까 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도 그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삶은 계속 남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연습입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 오늘 걷고 싶은 길,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소한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것부터가 주체성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감각을 존중해 보세요. 그 감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재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재미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미는 철없음이 아니라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웃고 내가 몰입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걷는 게 재미있고 어떤 분은 요리가 재미있고 어떤 분은 손주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재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과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적어보세요. 사람은 기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던 하루가 의미를 가진 하루로 바뀝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눈에 띄게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은 삶의 초점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에서 처음 느꼈던 변화도 바로 이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두는 힘, 그것이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생각도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환경이 뇌를 깨운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뇌가 최소한으로만 작동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산책로, 처음 가보는 시장,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작은 카페면 충분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의 가능성도 함께 넓어집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은 극단적인 예일 뿐, 본질은 환경을 흔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의무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네 강좌 같은 곳에는 나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하나가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기, 재미를 허락하기, 하루를 기록하기, 공간을 바꾸기, 새로운 관계에 마음 열기.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년 후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후자는 하루하루가 끊어집니다. 연결된 삶에는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있는 삶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60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올라가고 중년은 버티고 노년은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낮춥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수많은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인생은 절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삶은 내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직접 운전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회사가 요구한 역할, 가족이 기대한 모습, 사회가 정해준 기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 속에서 나 자신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진지하게 묻고 답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60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볼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평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행복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의미에서 오는 만족. 더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이미 성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60 이후의 삶이 항상 즐겁고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픈 날도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자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괜찮고 내일은 다시 걸어도 괜찮다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60년을 살아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자기답게 살 자격이 없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향유의 시간입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을 천천히 음미하고 내가 지나온 길을 이해하며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행복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하루를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산책이든 기록이든 새로운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흘러가듯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그날 새벽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서 가슴이 찢어질 듯 조여오면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짧은 순간 생과 사가 갈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차가운 땀으로 젖어들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문을 두드릴 사람도 옆집에 도움을 청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이 장면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심장이 경고를 보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숨을 고르고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생존의 문턱을 넘는 열쇠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 8세의 한 어르신이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서서히 조여오는 통증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전날 저녁을 과식했나 싶었지만 불편함은 점점 강해졌고 왼팔과 턱까지 뻗쳐갔습니다.
그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심장마비다. 그리고 그는 머릿속에 새겨둔 첫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모든 행동을 멈추고 가까운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산책을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춘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 때 움직이면 심장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의식을 잃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증상이 찾아온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119부터 전화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화기를 잡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가쁘고 손끝에 힘이 빠지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10초 동안은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영화 속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서히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호를 놓치고 대응이 늦어집니다. 특히 9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혼자 계실 때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만이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이 됩니다. 10초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해야 할 행동은 단순합니다. 멈추고 앉고 숨을 고르기. 단 3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노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현관 옆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벨게시쿨을 부를 힘을 비축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신속한 치료로 큰 손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첫 번째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심장이 경고하면 나는 10초 안에 멈추고 앉겠다. 이 약속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 문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혼자 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바로 이 첫 단계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10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0초의 선택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남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의지가 몸을 움직이고 몸이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이 진실을 너무나 많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10초 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결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위험이 오면 나는 멈추고 앉고 숨을 고른다. 그 간단한 다짐이야말로 심장이 보내는 첫 경고를 이겨내는 비밀입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심장은 훨씬 더 조용하고 교활하게 침입합니다. 마치 한밤중에 발자국 소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둑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조금씩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이 침입자를 알아채지 못하면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에 그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신문을 읽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저녁을 좀 과식했나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어느 순간 왼쪽 팔이 저리고 턱까지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심장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침입자의 특징입니다. 심장마비의 5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는 듯한 압박감. 환자들은 이를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다 또는 큰 돌덩이가 눌러오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이 통증이 팔과 턱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턱 통증으로 치과를 찾다가 응급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온몸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기분입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숨가쁨과 식은땀.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고 땀이 비오듯 흐른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지럼증과 구토. 많은 분들이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찾지만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가지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 당뇨, 흡연 경험, 고지방 식단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침입자는 소리 없이 심장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는 증상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계속하다가 쓰러진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 짧으면 30분 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상 자체보다 인식의 속도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소화불량인지 단순한 피로인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혹시 심장마비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순간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빠를수록 생존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심장을 자주 무시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묻지만 예민함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조용한 침입자의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조여오고 통증이 퍼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부까지 방법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온다면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9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순서와 이유를 알고 있으면 패닉에 빠지지 않고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반사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습니다. 걷고 있다면 멈추고, 서 있다면 의자나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십시오. 바닥에 주저앉으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노인은
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다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곧바로 현관 의자에 앉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반대로 계속 움직이며 버티려다 길에서 쓰러진 경우는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져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100mg원 한 알을 씹어서 삼키지 않고 혀 밑에서 녹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 내려가기 전 바로 혈액에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빨라집니다. 단, 위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76세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심장 손상을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스피린이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179에 신고하고 주소를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서울시 굿동, 아파트 동바타란, 호 심장마비 증상, 연령, 상태를 짧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의식이 흐려지기 전 첫 1275초에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준비된 문장을 그대로 읽듯이 말하십시오. 네 번째,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눈에 띄는 종이에 적어둡니다. 응급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하는 걱정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문을 미리 열어둔 덕분에 16분 만에 병원 도착, 수술로 완전히 회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몸을 45도 각도로 기대고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면서 폐에 물이 차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눕지 말고 너무 곧게 앉지도 마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자세 하나로 의식을 끝까지 유지한 환자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전화 대신 짧은 문자로 알립니다.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 병원 이동 예정처럼 간단하게 쓰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십시오. 전화를 하면 대화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 후, 소리를 내면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인은 이 호흡법에 집중하면서 두려움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6가지를 순서대로 하면 이미 병원에 도착하기 전 생존 확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연습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과 마음속에 이 7단계를 새겨두길 바랍니다. 그것이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미리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어떻게 행동할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준비 습관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생존 장치입니다. 첫 번째, 대문 열기와 비밀번호 노출 연습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A4 용지에 큼지막하게 적어 현관문 안쪽이나 거실 테이블에 두십시오.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두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바로 문에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제로 연습하세요.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고 자리에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면 처음에는 22분이 바로 생사의 경계입니다. 두 번째,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을 연속으로 눌렀을 때 벨 킬 후에 자동 신고하고 미리 지정한 가족에게 위치와 상황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능을 알고 설정해둔 분은 드뭅니다. 젊은 가족에게 부탁해 반드시 설정해 두십시오. 심장마비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손이 떨려도 버튼 몇 번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저장하는 습관입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주치의 연락처를 휴대폰 잠금 화면에 표시해두면 응급대원과 의료진이 도착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 중 하나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정보만 있어도 치료 시작 시간이 30분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스피린과 응급행동 지침을 냉장고 문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심장마비 응급법 1. 앉기 2. 아스피린 씹기 3. 119 신고 4. 문 열기 소도 45도 기대기 69 문자 보내기 746 호흡 이렇게 적어 붙여두고 바로 옆에는 유통기한이 넉넉한 아스피린 한 통을 두십시오. 가족이나 지인이 찾아왔을 때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두면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준비 습관은 단순히 혹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심장 응급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그 80%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생존자의 20%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수년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준비 습관을 생활 속에 심어두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절대 혼자가 아닌 이유가 됩니다. 이제 왜 이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실제 수치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수치와 사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각심과 확신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먼저 생존 확률을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사망 확률이 약 87% 합니다. 그러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첫 1분 안에 올바른 행동을 시작하면 생존 확률은 90% 가까이 올라갑니다. 불과 몇 분 전과 후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는 제가 직접 치료한 수백 명의 환자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6세 김모 어르신은 아침 산책을 나가려다 가슴 압박감과 왼팔 저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강연에서 설명한 7단계를 떠올렸습니다. 45도 기대기, 아스피린 씹기, 벨9 신고, 대문 열기, 문자 전송, 호흡 조절.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심장 손상은 최소화됐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환자는 소화불량인가 보다 하고 약만 먹으며 참다가 쓰러졌고 발견됐을 땐 이미 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85%는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착각합니다. 어깨 결림, 위장 장애, 감기 기운 등으로 오인해 대응이 늦어집니다. 특히 여성은 턱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소화불량이 주요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치과나 약국에 들렀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벨9 응급대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문이 잠겨 있거나 환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진입이 늦어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 열기가 생존 전략에서 필수인 이유입니다.
구급대가 문 앞에 서 있는 1분, 2분은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의 생리학적 이유도 간단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근의 혈액 공급이 막히고 산소 결핍으로 세포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1분마다 손상 범위는 넓어지고 10분 이상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행동은 결국 시간을 벌기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장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7단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심장마비는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은 나이, 생활습관, 가족력,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와 사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것인지입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는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나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고 신호, 7단계 행동, 4가지 준비 습관은 모두 이 한 문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도 손에 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경고 신호를 다시 머릿속에 새겨봅시다. 가슴 한가운데 압박감, 왼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피로, 갑작스러운 숨가쁨과 식은땀, 어지럼증과 구토. 이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망설임 없이 심장마비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이 빠를수록 행동이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질수록 생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 7단계 행동을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1. 멈추고 앉기. 2. 아스피린 씹기. 3. 119 신고하기. 4. 문 열기. 5. 45도 기대기. 6. 문자 보내기. 7. 4. 6 복식호흡. 이 순서를 종이에 적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제 상황처럼 연습하세요. 연습은 위기 속에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4가지 준비 습관. 대문 열기 연습,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 잠금 화면, 의료 정보 저장, 냉장고 아스피린과 행동 지침 부착. 이 4가지를 완성하면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모든 분과초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과 습관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십시오. 특히 혼자 사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함께 연습하세요. 휴대폰을 직접 설정해드리고 아스피린을 사서 냉장고 위에 올려두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살리기도 잃기도 했습니다. 잃은 순간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호를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했으며 위기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와 맺는 생존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아남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작은 카페에서 친구 4명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지난 봄 벚꽃놀이로 넘어갔죠. 저는 웃으며 그날 갔던 장소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게 뭐였더라. 순간 입술 끝에서 단어가 맴돌았지만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혀끝에 걸려 있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비눗방울처럼요. 주변 친구들이 기다리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손끝은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묘한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왜 요즘 부쩍 많아진 걸까? 혹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순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나요? 회의 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손주 앞에서 말이 막혀버리는 그 난감함. 그때의 침묵은 길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 괜찮은 걸까? 라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먼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결코 치매 전조만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심지어 방송에 나와 말 잘하는 사람들도 종종 겪는 정상적인 뇌 반응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혀끝 현상이라 부릅니다.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 단어로 가는 길목이 잠시 막힌 상태죠. 마치 잘 알던 동네 길이 공사 중이라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단어를 찾는 뇌의 경로가 잠깐 우회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억지로 단어를 잡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조급함을 느끼는 순간 더 깊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래를 손에 꼭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잠시 멈추고 그 단어와 관련된 다른 단서들을 차근차근 떠올려야 합니다. 장소라면 그곳의 풍경, 냄새, 함께 갔던 사람, 들었던 음악.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생활 속에서 종종 씁니다. 몇 달 전 병원 대기실에서 한 어르신이 연예인 이름이 생각 안 난다며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왔던 드라마는 뭐였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병원 드라마라고 하셨고 그러자 곧바로 이름이 떠오르더군요. 뇌는 이렇게 우회로를 찾으면 금세 길을 열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생각난 걸 바로 말하려다 단어가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한 문장을 끝까지 마친 후 다음 문장을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단어를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어 훨씬 매끄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78세의 한 지인은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은 단어 중 하나를 골라 손주에게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단어는 배려야. 네가 친구한테 의자를 양보한 게 바로 배려야. 이렇게 입 밖으로 자주 꺼내는 단어는 뇌 속에서 자주 쓰는 정보로 분류돼 언제든 꺼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하루 동안 단어가 막혔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관련된 그림을 먼저 그려보기.
하루에 한 번은 새로운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머릿속의 하얀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단어가 잠시 멀어져 있는 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그 돌아가는 길에서 더 따뜻한 기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뇌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50세 이후에도 80세가 되어도 대화를 즐겁게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혀끝 현상은 마치 잊은 단어가 우리를 놀리듯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젊은 대학생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 심지어 하루 종일 말하는 아나운서도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뇌는 단어를 사전처럼 줄 세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 속에 담아둡니다. 예를 들어 봄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우리는 봄의 따뜻한 햇살, 꽃향기,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어린 시절 봄 소풍의 추억까지 함께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망 중 한 고리가 약해지면 단어를 꺼내오는 길이 잠시 끊어집니다. 그 순간 아무리 혀끝에서 맴돌아도 단어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급해지지 않고 다른 경로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허공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머리를 긁적입니다. 이건 뇌가 정보를 찾기 위해 내부 검색을 돌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기억해 하며 머리를 쥐어짜면 뇌는 오히려 긴장 상태에 빠져 단어를 더 깊이 숨겨버립니다. 모래를 움켜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어가 막혔다면 그 단어와 연관된 정보를 하나씩 떠올려 보라고요. 예를 들어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온 영화, 드라마 장면, 함께 출연한 배우, 대사 한 줄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뇌 속의 연결망이 차례로 열리면서 원래 찾던 단어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며칠 전 한 70대 어르신과 이런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친구와 대화 중 음식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음식이 국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볶은 건가요? 그분은 국물이 있고 고기가 들어가고 갈비탕 하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듯 단서를 조금씩 되짚어 가면 단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납니다. 또 하나, 이 과정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죠. 말을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깊게 하고 문장을 천천히 이어가면 뇌는 필요한 단어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이런 훈련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5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바다라면 파도 소리, 짠내, 모래, 갈매기, 해질녘 풍경.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잊고 있던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훈련은 단어 회상 능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 단어를 자주 꺼내 쓰는 것입니다. 뇌는 자주 쓰는 단어를 앞자리에 두고 잘 쓰지 않는 단어는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러니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 보세요. 혹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평소 쓰지 않던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혀끝 현상을 다루는 법을 익히면 갑작스러운 단어 공백에 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지키는 자신감도 함께 생기죠.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문을 여는 다른 열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단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손안에 늘 붙어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에서 80대 사이의 분들은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는 느낌을 스마트폰 시대 이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뉴스 하나를 끝까지 들었고 신문 한 면을 다 읽고 나서야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를 듣다가 카톡이 오면 중간에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용이 흐릿해져 있죠. 뇌는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짧고 빠른 정보가 계속 밀려들면 뇌는 이건 오래 기억할 필요 없는 정보라고 판단해 깊이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나 10초짜리 영상에 오래 노출되면 처음엔 재미있지만 곧 비슷한 영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얕게 저장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오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조차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전 한 60대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저는 그분의 하루를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중간에 손주 사진이 카톡으로 와서 열어보고 그 다음엔 쇼핑몰 알림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뉴스를 틀었지만 이미 앞의 내용은 희미해진 상태였죠. 이렇게 집중이 계속 끊기면 기억의 줄이 풀려버립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이 잦을수록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비활성화되는데 해마는 장기 기억을 만드는 핵심 기관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잠시 집중을 잃고 그 순간 뇌는 방금 전 정보를 임시 저장소에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떠올리려 할 때 그 연결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단일 집중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책만, 뉴스를 볼 때는 뉴스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만 바라보는 것이죠.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은 뇌에게 이건 중요한 정보라는 신호를 보내고 더 깊게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특히 짧은 영상이나 빠르게 소비하는 콘텐츠의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대신 길이가 조금 있는 기사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고 그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로 옮기는 순간 기억은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생각하기 훈련입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 속에서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뇌는 속도가 아니라 집중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답을 3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정확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대화 중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온전히 대화에만 집중해 보세요. 점차 그 시간을 늘리면 뇌는 다시 깊게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의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들을 수 없다.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깊이 느끼고 기억하는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무한한 정보보다 지금 눈앞의 대화와 표정, 목소리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손안의 소음을 잠시 꺼보는 건 어떨까요? 그 조용한 틈에서 잊고 있던 단어들이 다시 또렷하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려는데 입속에서 단어가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그 단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는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자주 쓰는 정보는 금방 꺼낼 수 있도록 앞으로 꺼내두지만 쓰지 않는 정보는 잘 안 쓰는 물건처럼 깊숙이 넣어두죠. 예를 들어 몇 년 전까지 자주 다니던 식당의 전화번호는 또렷하게 기억했지만 그 식당에 가지 않게 되자 금세 잊어버립니다. 매일 입력하는 집 비밀번호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단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어휘는 뇌 속에서 먼지가 쌓인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국의 70대 김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시사 얘기,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요즘은 늘 똑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얘기만 하다 보니 단어가 단순해졌어. 같은 환경, 같은 대화 패턴이 계속되면 사용하는 단어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기억 속 어휘 창고는 점점 비어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의도적인 단어 바꾸기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다 대신 풍미가 깊다, 기분이 좋다 대신 상쾌하고 힘이 난다, 괜찮아요 대신 문제 없습니다 처럼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면 뇌는 이 단어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 다시 앞쪽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읽기만 하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직접 입으로 말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책을 읽을 때 한 문장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신문에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우리 동네 시장도 경기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처럼요. 세 번째 방법은 일상 속 말하기,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60대 남성은 매일 저녁 TV 뉴스를 보며 3개의 새로운 단어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단어를 넣어 가족과 대화합니다. 오늘 뉴스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단어가 몸에 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은 감각을 이용한 단어 회상입니다. 예를 들어 꽃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꽃의 색, 향기, 계절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감각과 함께 단어를 불러내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기억이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 말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도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들려주며 대화를 나누세요. 아인슈타인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어도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선명해지고 안 쓰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를 생활 속에서 직접 써보는 것. 그것이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고 대화 속에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어느새 그 단어들이 내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기의 자신감을 되찾고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첫 걸음입니다. 말이 막히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생각하는 속도와 말하는 속도의 불일치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반대로 입이 너무 빨라서 생각이 차에 정리되기도 전에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죠. 그 순간 단어가 비어버리면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공백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발언할 차례가 다가왔을 때 머릿속에 전하려는 요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시작하니 중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며 뜸을 들이게 되죠. 상대방의 시선이 느껴지고 마음속에서는 빨리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밀려오면서 생각은 점점 더 뒤엉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함과 긴장이 겹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작업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기억은 머릿속의 임시 메모장과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잠시 저장하고 거기서 꺼내 쓰는 기능이죠. 하지만 이 메모장에는 용량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면 일부 내용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빠르게 단어를 찾아내려 애쓰기보다 한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게 뭐더라 하고 멈추는 대신 이건 이런 상황에서 자주 쓰는 물건인데 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단어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고 대화의 흐름도 유지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장 길게 이어가기입니다. 단어가 막혔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변 설명을 붙여 문장을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된 드라마인데 가족 이야기를 다뤘어요.처럼요. 이 방식은 뇌가 자연스럽게 단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요한 자리에서의 사전 연습입니다. 발표, 회의, 가족 모임 등 긴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핵심 단어와 문장을 적어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모임 전에 메모지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두고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말이 막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네 번째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나 다른 걱정을 동시에 떠올리면 작업 기억이 과부에 걸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에만 집중하면 단어 회상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차분히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말이 더 매끄럽게 이어지고 단어를 찾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빠르게 가려면 오히려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말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말이 막히는 순간이 온다면 숨을 고르고 한 문장씩 이어가 보십시오. 그 순간 뇌는 다시 흐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방금까지 생각했던 단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이런 일은 중요한 자리일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을 때, 면접에서 대답을 하려는 순간, 가족 행사에서 많은 눈이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때 마음속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단어는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이 현상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뇌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뇌의 전두엽은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긴장이 높아지면 이 부위의 기능이 둔해집니다. 대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뇌는 지금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단어를 찾는 일은 뒤로 밀리고 도망갈지 방어할지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발표 도중 말을 잇지 못해 당황하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준비했던 내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빨리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겹치자 그분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단어를 찾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렇다면 이 불안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때 심호흡을 깊게 하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전두엽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세6호흡법을 해보세요. 단 몇 번만 반복해도 심장이 진정되고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회상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전하고 싶은 핵심 단어 하나만 먼저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라는 키워드만 떠올려도 관련된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시선 조절입니다. 불안은 시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 중에 모든 청중의 눈을 마주보려 하면 긴장이 커집니다. 대신 편안한 표정을 짓는 한두 명의 얼굴이나 벽 한쪽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선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생각이 덜 꼬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사람은 성공 경험을 반복할수록 자신감이 쌓입니다. 하루에 1분씩 거울 앞에서 짧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처음엔 혼자, 그 다음엔 가족 앞에서, 그리고 작은 모임에서. 단계적으로 말하는 경험을 늘리면 긴장 상황에서도 뇌가 평소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반응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단어가 잠시 떠오르지 않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실천표가 있습니다. 7일 실천표입니다. 1일차, 하루에 1분 거울 앞에서 말하기 연습. 2일차, 오늘의 키워드. 한 개 정하고 하루에 3번 사용. 3일차, 스마트폰 없는 10분 대화. 4일차, 4-6호흡법, 5회 반복. 5일차, 새로운 표현, 한 개를 배우고 말에 적용. 6일차, 3분간 지난 추억 이야기하기. 7일차, 스스로의 변화 기록하기. 이렇게 작은 습관만 유지해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줄어들고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라는 뇌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억과 대화를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